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박지원 국정원장이 등장하면서 꼬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홍준표 후보까지 등장 인물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제보자 조성은 씨를 사적으로 만난 것을 놓고 여기에 홍준표 후보 측 인사가 포함돼 있는 것 같다. 윤석열 후보가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캠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국정원장,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말라. 내가 입 다무는 게 더 유리할 거야 라고 하면서 윤석열 총장 시절에 술도 많이 마시고 뭐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나 술 마신 적 없다.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 박지원 국정원장,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모양이다. 나는 다 적어놓는다. 지금 이렇게 또 두 사람 간의 언쟁으로 이렇게 또 비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과연 그 자리에 한 명이 더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놓고 조성은 씨도 둘이만 만났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홍준표 후보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윤석열 후보 측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용남 전 의원이 두 사람이 만난 롯데호텔에는 국정원 안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만났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그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가 만난 그 호텔에는 국정원에서 항시 사용하는 안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사는 뭐 둘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식사 이후에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안가로 이동했는지 여부, 또 그래요? 이동을 만약에 했다면 네네. 그 안가에서 다른 참석자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은 야당에서 파악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굳이 그 호텔에서 식사를 하기로 정한 이유가 그 호텔에 항상 국정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안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님이 홍준표 대표님 뭐 존중하시지만 썩 그렇게 막 가깝진 않으시거든요. 그분도 안 만나시는데 그분 보좌관이랑 왜 만나요? 지금 윤석열 캠프는 자기들이 막 이제 홍준표 뭐 지지율이 올라오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엮으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뭐 좀 홍준표 대표님께 불리한 글도 공유도 하고 저도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근데 갑자기 동석자 성명불상 꼭 그 자리에 제3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공작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제3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현재 박지원 국정원장, 조성은 씨는 두 사람이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그렇지만 그 자리에 3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성범 의원이 좀 아실까 궁금한데 롯데호텔에 국정원장 안가 이런 게 있나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래요? 처음 들어봐요. 왜냐하면 이게 안가라는 게 어떻게 뭐 독립가옥일 텐데 물론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시는 대로 국가정보원이 경기도 내곡동에 있는데 예. 국정원장이 나오거나 시내에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장기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롯데호텔이나 시내 한복판에 예. 뭐 예를 들어서 프라자호텔이나 이런데 언제든지 전화하면 좀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뭐 특별 계약을 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 안가라는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여튼 그 뭐 항상 이거는 그 박지원 원장이 쓸 테니까 비워놓는 그런 방이 따로 있다, 룸이 따로 있다. 꼭대기층이나 아니면 이게 그 객실에 예. 잘 못 들어봤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도 저는 물론 개연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김용남 전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예 상시적으로 박지원 원장이 나올 때마다 사용하는 예. 방이 있다. 저는 확인을 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정기람 실장은 국무총리실에 계셨으니까 혹시 알까 그런 거 있나요? 제가 알면 안가가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좀 전에 우리 신성범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정원장이 유독 그 시내 호텔
지금 뭐 특정한 뭐 상호명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서 외부인들을 만나고 또 언론인들도 만나고 하는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선호한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그 호텔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거의 정치권에서는 많이 알려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 표현을 안 가라고 표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또 다른 표현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호텔 이름 뭐 굳이 얘기 안 할 필요가 없는 게 계속 나왔으니까요. 근데 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이제 롯데호텔 38층에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인가요? 잠실 쪽 호텔인가요? 소공동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홍준표 후보 측의 이 누구죠? 이 뭔필? 이필한? 형. 이필형 아닌가요? 이필형? 예. 예. 그분이 이렇게 그 해명한 자료를 보면 자기 사무실에서 그 시간에 잠실까지 가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고 롯데호텔 소공동에서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실까지 가는 게 가능하냐 이렇게 글을 올린 걸로 봐서 이 사람 안 간 거 확실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예. 상대적으로 이제 그 국정원이 내곡동 쪽에 있기 때문에 잠실이 좀 가깝고 통상 또 그쪽이 또 예를 들어서 박지원 원장이 애용하는 뭐 또 뭐 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사실관계로 볼 때는 저희 그 패널들이 구체적으로 알기에는 어찌 보면 또 국가 안보와도 관련된 문제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뭐 같습니다. 안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것이 본질은 아니고 먼저 신성범 의원 지금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은 가급적이면 이제 차단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국정원장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면 정말 이상하게 되니까 건들지 마라. 내가 입 열면 다쳐. 지금 이렇게 하는데 윤석열 후보 측은 더 들어와요. 꼬리를 밟지 마라고 했는데 아예 꼬리를 잡고 지금 돌리려고 합니다. 안가가 있고 만났으면 거기에서 만났을 수도 있다. 이렇게 계속 확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우선 윤석열 후보의 의도인지 대변인단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는 불투명하나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무조건 박지원 원장을 끌어들이는 게 훨씬 낫죠. 다시 말하면 이게 고발 사주냐 제보 사주냐 박지원 게이트냐 윤석열 게이트를 놓고 붙일 때 대부분 사람들이 초기에는 뭔가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다가 박지원 이름 석자가 나오는 순간 국가정보원장 정치구단 박지원 뭔가 있는 것 같아라고 의심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언론 보도도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조성은 씨의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분의 정치적 전력이라든지 말이 오락가락하는 거 다 공격했고 이제 가장 큰 박지원 원장이 개입됐다면 뭔가 쉽게 해서 야류가 있을 거다. 뭔가 배경이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공격하는 게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했죠. 저는 계속 공격할 테고 예. 제가 볼 때는 박지원 원장 입장에서는 국가정보원 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응하기도 쉽지 않을 거라는 점도 윤 후보 측에서 감안하고 있을 겁니다. 김한규 변호사 어제 윤석열 후보 캠프에 공보실장을 맡고 있는 이상일 전 의원이 출연했거든요. 그래서 그 캠프의 입장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정치 공작이 분명하다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박지원 국정원장 빼놓고 얘기하기가 힘들어진 거죠. 그 어느 정도 그 정치 공작이라는 프레임이 좀 먹혀들은 것 같습니다. 사실 박지원 국정원장은 현존하는 어떤 정치인 중에서 가장 단수가 높으신 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뭐 8단이냐 9단이냐 뭐 이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근데 바둑이랑 굳이 비교하자면 뭐 실착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실착. 그 뻔하게 지금 굉장히 윤 후보 입장에서는 곤란한 지금 상황에 놓이는 상황에서 난데없이 등장한 게 여권의 좀 박지원 국정원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사실은 좀 국정원장이라는 어떤 보안 업무들 담당하고 계시니까 좀 대응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호랑이 꼴이 나오지 않나 뭐 입을 열면은 뭐 어떻게 된다. 사실 뭐 저 같은 뭐 국민들이 듣기 입장에서는 지금 국정원장이면 과거 지금 안기 부장, 중앙정보부장 뭐 이런 시대로 돌아가는 건가? 어떻게 국정원장이 이렇게 야권의 대권 후보한테 이런 식의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 캠프 입장에서는 이제 신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고발 사주인지 아니면 정치 공작인지
여론은 흔들리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응책에 굉장히 큰 실착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김윤우 변호사 보시기에도 윤석열 후보 측에서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 계속 붙잡고 늘어져서 손해 볼 것 없다는 계산하고 있을 것 같죠? 그렇죠. 뭐 추석 후라면 모르겠지만 추석 후에는 아마 태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추석 전에는 자기 혼자 추석 밥상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 윤석열 아하. 후보는. 예. 그래서 누구라도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보셨지만은 추미애 모략설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뭐 최강욱 대표 뭐가 끼어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홍준표 캠프도 나오고 지금 다 끌어들이는 게 추석 밥상에 절대 나 혼자 올라가서는 안 된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밥상을 좀 다양하게 차리기 위한 전략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 부분 이제 뭐 팩트가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홍준표 후보 측이 발끈했죠. 왜냐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공격하는 게 홍준표 후보 측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개입이 돼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죠. 물론 이제 고발장에는 성명 불상 1인 이렇게 적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국정원에서 30년 동안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홍준표 후보 잘못 짚었다라고 하면서 정말 계속 그러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없던 일로 해줄 테니 거기에 있는 세 사람 잘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상대를 보고 달려들어야지. 그 사람들 공격수로 따지면 그 초보 공격수입니다. 나를 공격할 만한 그런 감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 윤석열 후보를 감싸기 바쁘죠. 그 윤석열이 보호하려고 이준석 대표가 또 그걸 만든 것 같은데 걱정스러운 것은 저러다가 고발 뭐 사주 의혹 거기에 당이 인벌브가 돼버리면 나중에 당이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알아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경선에서 후보가 선출이 되고 난 뒤에 그 문제가 터지면 전 당이 나서서 이제 해야 되겠죠. 나중에 그게 실체가 밝혀지면 당이 공범으로 처리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건데. 네. 그래 되면 걱정이 되죠. 예, 자 홍준표 후보 얘기를 들어봤고요. 지금 홍준표 후보 캠프에 있는 사람, 함께 박지원 국정원장 자리에 동석했다라고 지목이 된 사람이 한 얘기를 이어서 들어보시죠. 제가 만난 적이 없고 그 사람들 평생에 제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인연도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고 제가 거기에 개입됐다는 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뭐 비슷한 시기에 식당을 갔다거나 식당 이름도 모릅니다. 신성범 의원, 제가 궁금한 게요. 지금 이제 이모 씨라는 분 본인이 정말 극구 부인하고 만난 적도 없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 쪽에서 그래도 저 사람을 지목했을 때는 뭔가 근거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저게 윤석열 후보 쪽의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한테 자기들한테 제보가 많이 왔다 그래요. 제보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보라는 표현은 그냥 이래저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홍준표 캠프에 있는 이모 씨가 국정원 출신이고 아이오 출신이다. 그 국내 정치에 박다라는 점을 착안해서 아마 그런 정보가 들어왔다는 취지지 제보라고 누가 제3자가 뭐 호텔에서 그날 봤습니다라고 했던 제보는 알 것 같고 그래서 서로 이제 의심이 더해진 거죠. 홍준표 후보 캠프 측에서 보기에는 완전히 국정원 출신이 우리 캠프에 조직본부장을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기자들한테 흘려서 우리한테 대묻게 만들었던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분명히 뭐 갔을 거라는 뭐 믿음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디서 들었다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데 출발한 건데 오늘 그 이모 씨가 다른 언론을 보니까 그날 당일 8월 11일 날 자기는 아침부터 쭉 전철 타고 출근해서 커피숍 갔다가 점심은 어디서 먹었고 예. 그걸 다 공개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2시에 뭐 어디 빌딩에 들어가는 것까지 홍준표 그렇다면 후보도 혹시 해서 4번이나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다시 말하면 그게 사실과 부합한 진술이라면 적어도 점심 때 박지원 조성은 만남의 회동에 이모 씨가 동석했다는 사실은
그 알리바이는 증명이 되고 예. 그 동석 주장은 깨지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이번에 이모 씨가 이렇게 해명한 내용 보면은 좀 놀랄만한 게 택시 영수증 제출하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 CCTV 공개하고 이런 것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 보면 아 역시 정보기관 출신답다. 아, 저분이 그러니까 저기 국정원에 30년 가까이 근무했는데 주로 정치 파트에 근무를 많이 한 분이 저도 예. 안면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당 출입을 국회 출입을 오래 했던 그러니까 국정원이 IO를 파견하던 시절에 예. 오래 하고 아마 6, 7년 전에 퇴직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기남 실장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누군가 윤석열 후보를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이렇게 제보를 하고 그랬을 것 같다. 누굴까? 가장 강력한 적이 홍준표. 홍준표 쪽 명단을 딱 보니까 국정원 출신이 있어. 이 사람일 거야. 이랬을까요? 뭐 상당히 개연성이 있죠. 어쨌든 그 대선 상황이 되면 다양한 형태의 제보가 사실은 그 빗발칩니다. 근데 그 제보를 사실은 가려내고 또 그것을 어떤 하나의 그 공세 자료로 쓰기 위해서 검증도 하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지금 보여지는 것은 윤석열 전 총장 후보 캠프가 일정 부분 여론조사에서 좀 뭔가 밀리고 반문 정서에 기대 가지고 야권의 거의 사실상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홍준표 후보가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랐거든요. 어떻게든 이번 상황에서 홍준표 후보 측을 좀 타격을 입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앞선 측면이 있지 않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좀 전에 우리 그 정무특보하는 뭐 우리 김 변호사도 그런 얘기 예. 했습니다만 지금 그 윤석열 캠프의 어떤 수준이랄까 지금 여의도라든가 정치권에서 얘기되고 있는 카더라 뭐 이른바 소문 이런 소문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사실인 양 받아들이고 또 그 사실을 가지고 유포시키고 예. 뭐 이런 측면들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저는 홍준표 후보의 지금 좀 최근 이런 발언들을 보면 상당히 경험이 있어 보이잖아요. 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일정하게 거리를 두면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이 사건의 본질을 규명하는 데 나서서 이후 어떤 그 엑시트 전략을 꾸리는 게 맞지. 지금처럼 뭐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다 보면 나중에 헤어나오기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김연우 변호사 네. 보시기에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하고도 싸워야 되고 또 홍준표 후보하고도 싸워야 되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렇게 양쪽하고 싸우는 거 버겁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3명이 올라가면 더 좋습니다. 아하. 여당도 올라가면 안 되지만 홍준표 후보가 올라가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밥상에 다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 저지 효과가 있다면 지금 물불 가릴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지금 텔레그램 증거나 그 고발장에 나오는 최대 수혜자인데 거기다가 일선 검사들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당시 징계심의위원회에서 당시 대검 공공수사부장인가요? 이정현 부장이 총장 지시로 수정관실에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보도를 등등 대검 당시 보도 검사들이 당시에 그 수정관실에서 그거 하고 있는 거는 대검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알고 있었다고?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수정관실 이렇게 약칭으로 부릅니까? 예. 수정관이라고 그래서. 예. 네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예, 이제 이해가 됐어요. 예, 그런 보도가 있을 정도로 지금 나오다 보니까 지금 가만히 있으면은 이번 추석 때 지지율이 굉장한 타격을 입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본인은 사실 이 문제가 처음 제기가 됐을 때 윤석열 후보나 캠프 측에서는 증거를 대라 이렇게 큰 소리로 화내면서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각종 의혹으로 공작 정치를 얘기하면서부터는 본인은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뭐 말초적인 수준의 얘기들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이 윤석열식의 내로남불이 이런 건가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오늘 젊은 세대가 정말 텔레그램을 준 사람도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왜 앞으로 안 나가냐고 하면서 답답해하고 있다. 당 입장에서 난감하고 조심스럽지만 명쾌하게 답할 필요가 있다고 오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캠프 후보 살기 위해서는 진짜 마구잡이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인상까지 사람이 주고 많아도 있습니다. 좋다. 많을수록 좋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와중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지금 문제의 시작이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건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니 그 사실을 제보하면서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오히려 표창장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손준성에 보냈다. 그리고 김웅 의원이 그거 받았다. 그게 뭐 문제가 되지? 정당한 우리의 야당의 직무 활동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인데, 나는 그래서 김웅 의원이 제대로 된 비리를 포착한 것이 사실이라 그러면 김웅 의원이 누구든지 간에 권력 내부에서 일어난 불법과 비리를 찾아내고, 실제로 최강욱이 불법 비리가 파악이 돼서 고발한 게 유죄 판결 났잖아요. 그런 걸 찾아내면 표창장을 줘야지.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김한규 변호사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아니, 예. 만약에 문제가 안 되면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죠? 뭐 김기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혹여라도 이제 대검 감찰이라든가 아니면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혹여라도 그 검찰에서 이제 당내 의원인 김웅 의원 쪽으로부터 전달된 과정이 혹여라도 그 드러나게 될 경우에 미리 선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방 주사 맞는 차원에서 발언을 하신 걸로 좀 이해는 되지만은 검찰이 야당 측에게 무슨 고발장을 전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어떤 범죄 사실이 발생하면 고발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인지 수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도 검찰총장 재직 시에 이제 모 언론사가 이제 오보를 했다고 했을 때 직접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정당한 권리 행사죠,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김기현 원내대표 발언은 뭐 당내 차원을 보호하는 측면은 이해되지만은 그 좀 선을 좀 약간 넘은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신성범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좀 거리가 있는 발언이다. 저도 이런 게 김기현 의원의 머릿속에는, 김기현 원내대표 머릿속에는 그 최강욱, 황희석, 유시민 이런 분들이 당시 했던 은행 이런 게 분명히 굉장히 정치 편향적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고발한 게 뭐가 잘못됐냐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일반인들이 생각에 아시는 대로 검찰이 정당을, 그 제1야당을 어떻게 그 청부, 뭐랄까, 고발장을 써주는 청부처럼, 청부장으로 생각은 아닌데, 좀 발언은 좀 저는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적절이 아니고 저는 뭔가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그게 또 신성범 의원 보세요.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문제가 된 사람들을 고발한 것을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장이 검찰에서 작성해서 만들어서 보내면서 고발을 해라라고 시켰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게 이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의 시발점인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처지를 좀 더 설명드리면은 윤석열 후보 측은 저걸 괴문서라고 표현했지만 후보는, 근데 아시는 대로 4월 8일 날 보냈다는 검사 손준성에서 김웅 후보에게 보냈다는 4월 8일자 고발장, 당시 최강욱 예비 후보에 대한 고발장은 조성은 선에서는 스톱됐어요. 조성은 안 보냈다 그랬으니까. 근데 언제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이상하게 넉 달 뒤인 8월 달에 다시 우리 미래통합당의 이름으로 검찰에 고발된 게 사실이에요. 자, 이 부분도 만약에 앞으로 정당에 적어도 이제 그 후신인, 미래통합당의 후신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수사 방향에 따라서 아픈 대목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해석하기에 김기현 원내대표는 앞날까지 판사 출신이가 내다보고 여기서 강력한 방어막을 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먼저 앞섰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지만 정기남 실장 저 표현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찌 보면요,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야당 제1야당의 대표가 저렇게 얘기해주면 여당 입장에선 땡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민들을 호도하려고 하고 본질을 감추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고발장 작성을 누가 했냐가 아니라 결국은 고발장 사주 의혹을 통해서 드러난 검찰의 정치 개입 여부잖아요. 그리고 검찰 권력의 사유화라고 하는 문제의 본질을 지금 필사적으로 가리고자 하는 김기현 원내대표의 발언인 겁니다. 좀 저럴수록 정부 여당은 오히려 땡큐라니까요. 예. 저 말을 듣고 사실 김인호 변호사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네, 일단은 그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는데 혐의 사실이 없는데 영장이 나왔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건가라는 의아심이 들 정도였고요. 일단은 이 사건의 본질은 진짜 윤석열 캠프 말대로 윤석열 후보는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의 부하인 윤석열 당시 총장의 부하인 검사들이 조직의 보스가 공격당하는 것 때문에 사적인 보복을 수사를 통해서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 자체로 이게 사실은 직권남용 문제가 있습니다. 직권남용이고 외부에 고발을 의뢰한 거는 사실 권리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문제고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내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를 줬다면 수사 기밀 유출 문제가 있고 또 판결문에 개인정보가 있었다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뭐 그게 또 선거에 이 황희석이나 최강욱을 떨어뜨려야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다면 또 선거법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문제가 있는데 이걸 판사 출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아함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참 진실 규명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이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데 문제가 더 여러 가지로 꼬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불똥이 여당으로까지 튀었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죠. 어제 민주당 토론회에서 이낙연 후보가 추미애 후보한테 왜 손준성을 그 자리에 임명했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후보 그때 당시에 윤석열 측뿐만 아니라 당과 청와대에서도 엄호를 한 사람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도 깜짝 놀랐겠죠. 청와대 끌고 들어가면 안 된다.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나섰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당청이 개입해서 검찰 인사한 거 아니냐. 이걸 실토한 것이다라고 지금 비판하는데요. 자, 불똥이 여당으로까지 튀었습니다. 어제 그 내용을 잠깐 보실까요?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문제 있는 사람이란 걸 발견했다면 바로 인사조치를 하거나 그랬어야 합니다. 누구의 로비였는지 모르지만 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로비였습니까? 윤석열 로비에다가 네. 안에 또 당에서도 엄호한 사람들이 있었죠. 청와대 안에도 있었고요. 장관이 그걸 지켜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끝까지 지켰죠, 저는. 아니, 네. 그분이 그 자리 지키도록 지켜드린 거예요? 아니죠. 아니, 그러면 안 되지요. 문제가 있는 그러면 사람이라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렇지 거예요. 그 않습니다. 분위기를 만드셨잖아요. 호호. 예. 자, 정의남 실장 지금 그 쭉 토론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이낙연 후보와 추미애 후보 간에는 그런 불편한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추미애 후보는 항상 그 얘기를 하죠.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검찰 개혁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이렇게 갈등 상황이 왔는데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내 그 물러나게끔 막 이렇게 건의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안 도와주고 오히려 방해했다 이런 섭섭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겹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추윤 갈등이 상당히 좀 점화되고 있을 때 이낙연 후보가 당 대표였고 또 당정청 간에 한 축을 맡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여줬던 이낙연 대표의 역할과 추미애 대표의 어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한 측면이 있다면 두 번째는 이제 최근 대선 후보 경쟁 과정에서 추미애 후보가 지금 3위 주자지 않습니까? 상당히 권리당원들의 어떤 개혁
개혁 이런 어떤 그 메시지에 상당히 권리당원들의 어떤 결집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이낙연 후보를 좀 견제하겠다는 의도까지 보이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아마 이번 TV 토론을 통해서 검찰개혁 과정에서의 추미애의 어떤 오판이라든지 추미애 후보의 어떤 그 잘못된 점 이것들을 좀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어떤 여당 내의 어떤 뭐랄까 불씨 어떤 인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 이것을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낙연 후보가 의도와 달리 오히려 그 질문 자체는 높은 점수를 주기 좀 어렵다. 오히려 이 문제의 본질은 앞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검찰의 개입 여부가 중심인데 그 당사자인 지금 거의 빼박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 손중성 검사의 인사를 둘러싼 책임론 이것은 사실은 좀 비본질적인 거거든요. 이런 걸로 추미애 후보를 좀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이낙연 후보의 그 의도가 조금은 설득력은 좀 떨어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추미애 후보가 그때 당시 당과 청와대에서 뭐 이런저런 엄호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발언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추미애 후보도 사실은 상당히 이제 좀 격앙된 상황이었을 걸로 보여지는데 아니 이제 손준성 책임을 나한테 물어? 뭐 이런 어떤 태도에 대해서 발끈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검찰 인사라든가 할 때 보면 당청 간의 긴밀한 어떤 조율들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떤 인사 개입이라든지 이렇게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또 그런 오해의 소지를 어떤 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한 추미애 후보도 좀 약간 발언에 있어서 좀 정제될 필요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의 변호사, 지금 손준성 검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대검찰청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검찰총장의 아주 측근으로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고발장이 만약에 만들어지고 전달이 됐다면 윤석열 총장을 위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권 내부에서 왜 당신이 그런 사람을 임명했냐? 아니 뭐 내가 뭐 청와대도 뭐 엄호하고 뭐 로비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윤석열 후보 빙글에 미소 짓지 않겠어요? 지금 어제 토론회 장면을 보면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는 웃음이 멈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좀 본질로 들어가면 이거 임명 제청한 사람은 지금 뭐 추미애 후보는 부인하지만 추미애 후보 본인이에요, 사실은. 그 당시 1년 좀 더 됐지만 그러니까 대검에서 윤석열 이제 그 당시 총장이죠. 측근들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뭐 언론에는 뭐 대학살이라고 그래가지고 측근들 다 좌천시키고 손준성 검사를 제청하고 임명한 건 후보 본인인데 갑자기 난데없이 자기들 어쩌면 야권 유력한 후보들이 언쟁을 벌이니까 그러면 이게 또다시 사건의 쟁점에서 이상한 대로 또 흐르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추미애 후보는 지금 청와대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매우 무책임하죠.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를 갑자기 청와대에 돌린다는 거는 그건 도저히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발언이고 오히려 지금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는 발언을 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정치권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인데 청와대가 왈가왈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8강이 추려졌습니다. 순위를 공개하지 않아서 누가 1등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 모두 내가 1등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합니다. 뭐 주장할 만하니까 할 것 같습니다만 왜 공개 안 하는지 궁금하지요. 자,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볼까요?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제1차 컷오프 경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안상수 후보, 원희룡 후보, 유승민 후보,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 하태경 후보, 홍준표 후보, 황교안 후보. 그러신 대로 8명 됐습니다. 신성범 의원, 이제 관심이 과연 누가 1등을 했을까 하는 건데 아마
윤석열 아니면 홍준표 두 후보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다면 윤석열, 홍준표 누가 앞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두 명이 1, 2위를 했겠죠. 그건 뭐 상식적인 판단이고 이 조사를 어떻게 했냐면은 아시는 대로 책임당원 지금 한 25만 명, 30만 명 안 될 겁니다. 예. 그중에서 2천 명을 여론조사한 게 투표한 게 아니고 여론조사로 예. 일반 시민 2천 명 여론조사. 그래 놓으니까 이게 이제 11분 가운데 한 명이 이제 그만뒀으니까 11명 가운데 3명이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우리 떨어진 사람들이 관심이잖아요. 박진 의원, 예. 장기표 전 예. 대표, 장성민 전 의원 예. 세 분이 떨어진 거죠. 그 떨어진 이유가 또 뭐 궁금하기도 한데 어찌됐건 이 비율은 또 그러면 1, 2, 3, 8등까지 비율 이런 것은 지난번에 당대표 경선에 이준석 대표가 될 때 퍼센테이지가 공개되면서 1차 투표 때 그게 완전히 결선까지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 철저하게 이번에는 비밀로 했다. 따라서 지금 뭐 SNS에 돌고 있는 이런 것은 다 사실이 아니더라고 선관위에서 아주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1, 2위는 아마 뭐 홍준표, 윤석열 것이다. 둘 중에 한 명인 거는 그렇죠. 분명한데 누가 정말 1등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 그런데요. 네. 신성범 의원. 네. 장기표 후보, 박진 후보 사실 별로 얼굴이 안 보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장성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호남 후보라는 점이 좀 부각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안상수 후보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상당히 좀 특이한 만남을 가졌잖아요. 허경영 후보랑 이렇게 만나서 단일화 얘기했던가요? 뭐 그러니까 말이지 이게 단일화는 아니고 예. 뭐 그랬는데 당 그랬는데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보면 이제 2차 경선에 진출한 분이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이 가나다 순입니다. 이게 됐는데 결국은 우리는 8명 중에 적어도 7명까지는 대충 봤는데 8명 마지막을 누가 차지하느냐. 사실은 안상수냐 박진이냐였어요. 근데 왜 안상수 후보가 됐느냐. 사실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허경영 씨를 만나서 하는 행위를 보고 굉장히 국민의힘 제1야당을 희화화시켰다고 저는 사실은 좀 약간의 마음이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론조사의 맹점이에요. 결국은. 언론을 타게 된 것. 정치를 좀 아시는 분들은 진지하지 못하고 굉장히 희화시켰다고 눈살을 찌푸렸지만 결국은 허경영 씨를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SNS에 동영상이 돌고 했던 게 도움이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결과를 가져왔다. 또 이분이 아시는 대로 옷 차림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눈에 띄게 입고 다니고 이런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의 행보 위주의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준 하나의 저는 사실은 결과다라고 평가를 해요. 예, 자, 그 부분은 그렇고 정연남 실장. 이제 그 서로 1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자료들이 돌아다니지만 아마 근소했을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1등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또 뭐 아무리 감춰도 다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당원에서는 앞섰고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앞섰고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 전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선두였고 최근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약진하면서 뒤집어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 추세 변화를 어떻게 읽으시는지요? 역시 이제 그래서 여론조사 방식으로 컷오프를 하고 당의 후보를 뭐 정하는 이 방식이 갖는 이제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를 항상 얘기할 때 강조하는 게 현재 시점의 지지율을 더 착안해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지지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추세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윤석열 후보가 상당 기간을 야권의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1위를 질주해 왔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홍준표 후보가 어찌 보면 쫓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쫓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른 속도였습니다. 특히 기존의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과는 다른 20,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지지 이것에 힘입어서 홍준표가 쫓아오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랐거든요.
결국은 이번 두 사람이 서로 1위를 주장합니다만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점의 조사 결과보다는 지금 오늘 이 시점까지의 최근 흐름을 놓고 본다면 저는 거기서 1위 후보가 갈렸을 가능성이 있다. 예. 뭐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전통적인 그 소위 이른바 책임당원 20%와 20%의 어떤 그 이른바 국민의힘 지지층이 누가 더 우리 야당의 후보로서 정권교체의 적임장가라고 하는 것을 뭐 더 중점을 뒀다면 또 뭐 다른 후보가 1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여론조사 방식이라고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춘다면 특정 후보가 저는 1위를 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김한규 변호사 보시기엔 누가 1등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좀 간발의 차이로 1등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저 완전히 이거는 제 뇌피셜인데 예. 왜냐하면 워낙 그 추격세가 진짜 홍준표 후보의 추격세 만만치 않았고요. 또 뭐 언론 지면을 보더라도 뉴스나 지면을 보더라도 홍준표 후보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다음 주 추석인데 추석 명절에 또 여론 동향을 봐야겠지만 최근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이제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과연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마치 여권과 지금 같이 연합해서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어떤 프레임과 예. 홍준표 후보가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금 고발 사주에 주범 비슷하게 공격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걸 국민의힘 당내 지지자들이 과연 어떻게 판단할까에 따라서 여론의 좀 분위기가 좀 정해지지 않을까 봅니다. 예. 자, 일단 8명 후보 8강이 가려졌고 이제 또 6차례 토론을 거쳐서 4강으로 압축을 하게 될 텐데 누가 살아남을지 관심을 모읍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내일이 만약에 선거라면 우리는 민주당에 질 거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금 선거를 치른다면 5% 이상 우리가 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걸까요? 이준석 대표 얘기를 들어보시죠. 정말 선거가 녹록지 않다. 네, 저는 제가 매일 여론조사 표를 넣고 엑셀을 돌립니다. 네, 오늘 나온 여론조사 표에 있어가지고 사실 후보들에게 개입은 안 하지만은 이 후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제가 분석하고 그리고 우리 당은 또 어떤 상태에 있는지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은 지금 실제로는 내일이 선거라고 한다면 투표를 곱해봤을 때 결코 이기지 못하는 정당 지지율을 갖고 있고요. 우리 후보들은 젊은 세대에게 멀어지는 경향성을 가진 그런 후보들이 더러 있습니다. 김윤호 변호사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준석 대표의 저 발언은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다잡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다잡기 위한 의도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예. 캠프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여론을 전략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 이준석 대표 생각과 너무 다르게 하고 그게 사실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오기 때문에 어떤 전략적인 고려를 더 했으면 하는 또 그랬다면은 또 후보들 그리고 당의 지지율을 더 지킬 수 있다. 이런 계산하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준달까요? 아니면 주의를 준달까요? 그런 어떤 전략적인 고려가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범 의원, 선거 전략상 어떤 게 좋을까요? 저게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보기에는 대표가 지난번에도 5% 진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진다고 이야기하네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저도 대표로서는 우리가 좀 지더라도 우리가 이깁니다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의 저 말을 곰곰이 씹어 생각하면 틀린 말이 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아시는 대로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붙었을 때도 큰 표 차이 난 것 같지만 3% 표 차이가 안 났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국민의 상당수가 다음 내년 선거에서는 정권이 교체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지도에서는 큰 차이를 안 보이는 이유가 야당이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의 여망을 정권교체의 열망을 받아들일 정도로 절박함이 있는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중에 핵심이 제가 볼 때는 젊은 층이 얼마나 우리를 지지해 줄 것이냐. 그다음에 지금 적어도 그 젊은 층이 국민의힘을 찍을 줄까 말까 투표장에 갈까 말까 이런 분기점에 서 있다는 인식이
이준석 대표에 있는 거고 예. 그럼 당 돌아가는 게 너무 안이하다. 우리 당의 후보만 되면 누구나 이기는 것 아니냐는 그런 식이 깔려 있다는 게 아마 이준석 대표의 상황 인식 같아요. 밤마다 예. 엑셀에 넣고 돌린다는 것도. 그래서는 대표가 저 정도 이야기는 또 해서 당 전체 분위기를 다 잡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잘못하면 다 잡은 고기 놓칠 수 있다는 걸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요. 예. 자, 8명으로 후보를 추린 시점에 저런 얘기를 한 것은 분명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서 젊은 세대와 멀어지는 후보 경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최재형 후보가 캠프를 해체한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최재형 캠프에도 의원들이 몇 명 들어가 있죠. 그런데 캠프를 해체하는 거지 후보를 그만두는 게 아니다. 오히려 새로 시작하는 거다. 대선 레이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캠프를 해체했습니다. 캠프에 있어 본 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정결남 실장. 네. 캠프를 없애고 선거하는 것 참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그 캠프라고 하는 것을 여의도식 문법으로만 또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정치를 되게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판단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 안철수 후보 같은 사람도 그런 판단들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최재형 후보가 사실 지금 굉장히 고심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서 또 그다음 대중적 인지도가 또 따라오지 못하면서 굉장히 지금 고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서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한 차원에서 기성정치와는 차별화된 뭔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미니 캠프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여론조사 지지율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면 결국은 저는 후보 사퇴 수순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신선하긴 한데 김한규 변호사 성공할 수 있을까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고요. 그럼 최재형 후보도 말씀하셨듯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맞는 게 뭐 이분이 뭐 사실은 뭐 인격적으로 문제 있다, 인성에서 문제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평생 법원에 계셨다가 이제 감사원장 하시고 지금 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겠다고 나오셨던 분이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라든가 젊은이들의 어떤 고민, 뭐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이런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습이 좀 보여진 게 없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기대감과 별개로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건데 지금 이게 캠프를 해체한다고 오히려 저는 어려울수록 캠프를 꾸려나가는 리더십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저 안타깝지만은 좀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또 저 시도는 어떻게 흘러갈지도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윤석열 후보가 또 발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또 노동자들을 비하한 발언이다 이런 비난을 사고 있는데요. 대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임금의 차이가 없으면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면서 또 해명을 했습니다. 임금 격차를 없애면 그런 구분이 없어질 거란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 항상 얘기하고 나서 문제가 되면 말하려고 했던 취지가 다르다. 그렇게 달랐다. 다르게 해석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그만 그렇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네요. 또 한 가지 논란이 된 게요. 손발로 노동을 해서 되는 건 하나도 없다. 그거는 인도도 안 한다. 아프리카나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발언 논란이 될 만하죠. 일단 손발 노동으로 되는 게 없다라고 하면 손발 노동하는 분들 많지 않아요? 이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아프리카나 하는 것, 그건 아프리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인도도 안 하고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윤석열 후보 그전에 필리핀 두테르테 발언에서 필리핀 혹시 이거 뭐 좀 곤란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문제 있었고 국제적으로 자칫하면 아슬아슬합니다. 관련된 말을 먼저 들어보시죠. 경제 성장이 안 되면 기존에 있는 이 일자리를 나눠야 되는 거라.
근데 이걸 차지한 기성세대가 안 놓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갈 데는 없는 거예요. 경제를 금방 성장시키고 기업의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는 이거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더 걸려요. 근데 조금 더 제도적으로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기존의 노동시장을 조금 물렁물렁하게 유연화시키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의 그 일자리를 해고를 막 자유롭게 한다든가 그거는 아니고 임금 체계를 연공서열제에서 이제 직무급제로 좀 바꿔나가고 그러고 일자리라는 게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가 큰 차이가 없게 사실은 임금에 큰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 정규직이 뭐 큰 의미가 있겠어요? 특히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느 한 직장에 평생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 예, 자 김현우 변호사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앞부분에 차이가 없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뭐 사실 임금이 같으면 차이 없지 않냐라고 하는 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뭐 지금 젊은 층들이 게시판 같은 데다 막 하소연을 올리더라고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안정감이 똑같은데 급여도 같다면 좋겠지만 급여가 같다고 해도 안정감도 차이 나고 복지도 차이 나고 뭐 모든 것이 차이가 나고 심지어 대출받을 때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차이를 현실적인 차이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절망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거겠죠. 문제 인식을 틀리게 하면 그에 따른 해법도 틀리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정책을 틀린 게 나올 거다. 정책이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한테 맞는 정책을 낼 것 같지가 않다라는 어떤 절망감이 청년들에게 느껴졌고요. 이렇게 문제 인식이 어떤 바른 정책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가끔씩 이런 정말 어렵게 만든 자리가 오히려 문제 인식이 저분이 아주 사회랑 동떨어져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아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젊은 층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돌려서 얘기했지만 굉장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당에서 받쳐줘도 저렇게 말을 하면 이건 지지율을 올릴 방법이 없다. 이런 어떤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요. 정의남 실장. 임금만 같으면 정규직 비정규직 무슨 차이가 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항상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하는 당사자, 화자를 생각하게 돼요. 윤석열 전 총장은 유승민 후보가 비판했지만 27년 검찰 공무원 생활만 해본 사람이에요. 청년들의 이른바 또 비정규직들의 어떤 그 애환, 왜 이렇게 길을 쓰고 또 정규직을 통해서 뭔가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청년들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제대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아마도 참모들이 써주는 원고, 이걸 그대로 읽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저 오늘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이른바 강연이 끝나고 일문일답, 형식은 좋은데 그 형식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의 수준을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당내에서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그 위기감이 고조될 것이고 본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윤석열 후보에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어른들이 말씀이 있잖아요. 모르면 차라리 입을 좀 다물고 있을 때가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 이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죠. 그 발언도 들어볼까요? 지금은 기업이라는 게 국제 경쟁력이 있는 기술 가지고 먹고 사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손발로 이런 노동으로 하는 그렇게 해갖고는 되는 건 하나도 없어. 그거는 이제 인도도 안 해. 저 아프리카나 이제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정도의 이런 세계 무역 이제 9위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정도 되면은 웬만한 정도의 지식에 몸으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것 갖고는 턱도 없어. 그야말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신성범 의원 어떻게 들으셨나요? 동일 이제 입장문을 냈어요. 어젠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지향해서 임금 격차를 없애려고 노력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는
궁극적 구분은 궁극적으로 없어질 것이라는 취지였다. 근데 항상 뭐 앵커께서도 사회자 말씀하셨지만 뭐 어떤 발언하고 나서 이것을 또 취지는 이게 아니었습니다라는 게 반복되니까 상당히 뭐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답답해할 것 같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는 지금 기업이 첨단 공학으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앞서가는 IT업이나 그런 기업이 있는 방면에 지금도 손발 써서 육체 노동을 해서 하는 기업이 있는 건데 저런 인식이 전반적으로 현실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불안감 내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든다면 당장 내일 오후에 있는 첫 텔레비전 토론 8명의 후보자는 거기서부터 홍준표, 유승민 후보 등 다른 후보들부터 거센 공격을 받을 겁니다. 예. 자, 이런 발언이 논란을 빚으면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방금 들어왔는데요. 들어보시죠. 좀 안정적이고 양질의 이런 그 일자리를 정부도 창출을 해야 되고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에서 매칭이 되려고 하면은 좀 이런 첨단 과학, 컴퓨터 이런 데 관심을 좀 더 갖고 여러분들이 더욱 뛰어난 그 역량을 좀 갖추기를 바란다. 더 고소득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높은 그런 숙련도와 기술로 무장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게 없으면은 그런 거는 다 이제 또 지금 이제 그 후진국으로 전부 넘어가는 입장이니까 여러분들이 더 좀 이런 이 첨단 이 과학 기술을 더 습득하고 또 연마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뭐 그런 뜻입니다. 네. 김한기 변호사 해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지금 해명하신 말씀을 어제 학생들 상대로 하셨어요. 그 정도 선에서만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기술력을 강조하고 예를 들면은 젊은 뭐 친구들한테 뭐 코딩이 전망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거기서 멈추셨어야 되는데 지금 손발 노동만 해도 지금 상식적으로 손발 노동해서 그 가정을 꾸리고 나가고 생계를 꾸려나가고 이런 좀 국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거기다 굳이 이걸 매치시킬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지율 1, 2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TV 토론 같은 데 나올 텐데 예. 해명하신 톤으로 말해야지 국민들의 안정감이 갖지 좀 여러모로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계남 실장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 아닙니까? 대통령 국가의 대표로 각 나라도 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평소 그냥 편하게 말하는 습관인 것 같은데 지금 좀 속된 말로 건든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예. 이것도 참 부담스러워요. 그걸 이제 앵커께서는 건든 나라가 많다 그러는데 지금 저게 아마 그렇게 그 말씀에 답을 하면 국정 운영을 하게 되더라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도자 리더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냥 편하게 뭐 인터뷰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런 자세로 빨리 돌아가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어떤 때는 시원시원한 발언이 매력이었는데 또 부담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으로 넘어갈까요?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친 이낙연 후보, 오늘 사퇴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과연 경선판을 흔들 수 있을까요? 오늘 사퇴안이 통과된 뒤에 이낙연 후보 발언 들어보시죠. 누구보다도 서울 종로구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저희 보좌진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저희 의정활동이 여러분께는 삶의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평생을 두고 갚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꽤 오랜 고민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저를 던지자는 것이었습니다. 정권 재창출이라는 역사의 책임 앞에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국회의원 이낙연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요. 신성범 의원, 그 보좌진 얘기할 때 이낙연 후보 울컥하던데 의원직 그만두면 이제 보좌진들은 당장 이제 일자리를 잃는 거죠. 그렇죠. 저게 아마 그 가장 이낙연 의원,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결국은 보좌진들 생각이 많이 났을 겁니다. 지역 구민한테는 미안한 건 마찬가지인데 예. 결국은 제가 원래 이제 본인은 모든 걸 던진다고 했는데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은 저 던지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추석 이후에 있을 호남 경선에 호남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반영될까가 정치 현실이니까 예. 가장 관심사죠. 그러니까 야, 저 이낙연 우리 후보가 우리 고향 사람이고 우리 지역에서 지사도 했고 여기서 키웠는데 와 모든 걸 던진데 정말 한번 도와줘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아니면 그래도 아직은 부족해라고 하면서 앞서 있는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게 될지 그게 관심사죠. 예. 냉정하게 보면. 예. 정의남 실장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사실 의원직 사퇴라고 하는 게 승부수인데 호남 경선이 다음 주에 있지요. 네, 그렇죠. 영향을 어느 정도나 미치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 결론부터 얘기하면 쉽게 예단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낙연 그 후보가 의원직 사퇴를 이제 결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부에서도 이것이 혹시 경선에 미치는 여파 이것 때문에 오늘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이게 13일 최고위의 결과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후보의 어떤 그 결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도부도 이 사퇴한 가결에 아마 참여한 것 같고요. 자, 그러나 고심에 찬 결단은 했지만 그 파장은 아직 좀 판단하기 좀 이르다. 최근 여론조사 흐름 속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에 소위 후보 적합도, 대통령 후보 적합도에서 상당히 지금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 진영, 진보 진영의 후보 적합도에서도 사실상 3%포인트 이내로 좁혀진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쉽게 예단은 어렵지만 상당히 이번 사퇴가 후보 어떤 민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예. 그런 것들이 추석 이후에 아마 호남 대첩에서 어떤 1차적으로 이낙연 대표의 어떤 승부수가 어느 정도 먹혔다,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추진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둘러싸고 지금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한 소규모 업체의 주주가 배당금을 받았는데 3년간 577억 원, 상당히 많은 돈을 배당을 받았죠. 이것을 두고 이제 뭔가 모종의 결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는 이 사업이야말로 정말로 모범적인 공익 사업인데 황당하기 그지없다. 심지어 이런 문제 나와서 반갑다. 내 성과를 자랑할 수 있게 돼서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의혹의 여지가 많다라고 하고 이낙연 후보는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이와 관련해서 밝힌 내용을 들어보시죠.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제가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입니다. 저는 모진 외압을 견뎌내고 뚝심 있게 이 공영 개발을 밀어붙여서 성남 시민의 이익 5,50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제가 벌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기소할까 싶어서 확보했습니다라고 표현을 바꿨습니다. 그냥 어디 일베 게시판에서 쓴 거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명색이 정치인이라는 분들이, 명색이 언론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네거티브하고 흑색선전하고 가짜뉴스 뿌리고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손을 떼세요. 정치 개입하지 마십시오. 장기표 씨는 공개 사과하십시오.
자, 김윤일 변호사, 이제 조선일보가 저 부분을 보도를 했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정치에 개입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렇게 비판하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 사안은 지금 어떤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금 뭐 그 회사의 자본금 대비 수익이 너무 많지 않느냐 뭐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일하는 사무실이 PF나 PFV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아. 부동산 개발 자문업을 하는데, 개발 자문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정상적인 범죄에서 벗어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얼마를 투자했느냐를 그래서 잘 봤더니 이 5천만 원을 냈다는데 그게 자본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투자금하고 자본금은 다릅니다. 자본금은 그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 요것만 들어가는 거고요. 실투자금은 공동사업을 약정을 하면서 얼마 투자할지 어떤 역할을 할지 또 거기서 정하면서 사실 여기 이 회사 하나 빼고는 다 재무적 투자자이기 때문에 전략적 투자자가 이른바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역할을 다 합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추가 지분을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그 SPC 안에서. 그래서 뭐 배당이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이 공모가 난 시점을 보니까 2015년입니다. 2015년은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빚내서 집사라라는 정책이 처음 도입될 때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처음에 사업 공모 때 시행 주체가 제출했던 사업 보고서에 나오는 시행 이익보다 세월이 가면서 땅값이 오르고 분양률이 좋아져가지고 얻게 되는 시행 이익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성남도시공사는 그때 리스크를 안 지려고 어떻게 했냐? 1순위 우선주를 가져가면서 자기가 가져가는 몫을 제하고 남는 거 가져가라. 왜? 워낙 리스크하니까 당시에는 부동산이 바닥이어서 너무 리스크하니까 어려워지니까 짧게 해주세요. 예, 그런 예. 식으로 그때 약정을 하고 공동사업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을 지금 제가 봤을 때 경제부의 김윤호 부동산 기자들이 변호사 취재하면 보시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큰 정치부 문제 없어 기자들이 보니까 보인다.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예, 큰 문제 없어 보인다 이 말씀이죠? 예, 하나도 예. 문제 없을 거고 이거 잘못 보도하면 배상할 겁니다. 더 길게 얘기하면 예, 경솔한 보도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해를 잘 못하고 예, 제가 알겠습니다. 이해를 못하면 또 우리 시청자들 이해하는데 힘들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신성범 의원 예. 지금 이제 몇 가지 막 그 의혹이 나오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이름이 화천대유잖아요. 저게 무슨 뭐 주역에 뭐 이런 거 저기 하고 그러니까 회사 이름을 왜 저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내자로. 그럴까요? 그걸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대동세상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하니까 그거하고 뭐 엮기도 하고 또 저 회사가 이제 뭐 언론인 출신이 뭐 설립한 건데 그 언론인 출신이 저 사업을 하기 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랑 또 인터뷰를 했는데 바로 또 됐다. 막 이제 이런 의혹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회자님이나 저나 사실은 어떻게 일을 뭐 바이내시는데 잘 모르잖아요. 부동산. 저도 궁금해서 보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주를 가져갔던 사람들은 찾아갔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리스크를 안고 투자했기 때문에 남는 건 다 나눠 가졌는데 3억 5천 투자한 데서 4천억이 남았다니까 1,000배가 남은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본다면 리스크를 아무리 안고 가도 이럴 때는 돈 잃을 때는 3억 5천만 잃으면 되는데 수익이 생기면 1,000배를 가져가게 만든 이런 가능성이 이게 뭐지? 그러나 상식적 질문에 부딪히는 거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은 못합니다만 그게 이상하잖아요. 예. 3억 5천 투자해서 4천억 이상을 이번에 땅값이 배당받아갔다. 많이 올라서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워낙 이재명 후보가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논란이 되면 또 짚어보도록 하죠.